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파 TV입니다. 오늘은 고대 이집트 문명과 나일강의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준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한 강문화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일강이 고대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일강은 지금의 우간다 지역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해서 남수단과 수단,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디오피아를 거쳐 나온 나일강 지류가 합류해서 나일강을 이루면서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이 나일강은 이집트 내에 약 2000km에 달하는 그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일강 하류는 지중해성 기후로서 겨울에 비가 조금 내리고 여름에는 상당히 건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은 여름에 범람을 많이 합니다. 즉 아열대와 열대에 속한 상류 지역에서 여름에 많은 강수량이 내리게 되면 토사를 흘러내리면서 그것이 나일강 하류로 내려와서 6월달에서 9월달 말 10월 초까지 나일강 하류에 쌓임으로써 대삼각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 비옥한 나일강 삼각지에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아프리카의 그 어느 곳보다도 풍부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곡창지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창지대가 나일강 문명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매년 다른 지역에서는 강에 홍수가 나지 않도록 빌지만은 이곳에서는 많은 비가 상류에 내려서 물이 나일강 상류에 하류에 내려와서 범람함으로써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 주기를 간구하는 것이 왕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러한 적당한 홍수, 적당한 범람을 통해서 농산물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신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6월달에서 9월달까지 나일강 유역도 범람해서 잠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왕이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피라미드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금 대신에 이러한 노동으로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면은 가을철에 들어서 농사를 짓기에 좋은 날씨가 되고 겨울에는 약간의 비도 내려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에는 농사를 짓고 나일강이 범람하는 범람기에는 다른 일을 찾아서 일을 했던 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일하는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일강의 특성을 보면 다른 강들하고 수운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습니다. 즉, 하류로 내려갈 때는 중력을 이용해서 흐름을 따라서 편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들에서는 하류에서 다시 상류로 올라갈 때 엄청난 노를 저는 노동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일강 하류 지역 근처는 북위 30도 지역으로서 항상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충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배를 끌고 상류로 올라갈 때도 돛만 올리면은 손쉽게 상류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나일강에는 있었습니다. 올라올 때는 돛을 달아서 약간의 노를 저어서 상류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운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수운이 발달되고 또 수산업도 발달되고 남이집트와 북이집트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피라미드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도 가능한 그런 좋은 입지였습니다. 나일강 근처에서는 갈대가 많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 키보다 높은 갈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초기에는 묶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파피루스 배로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화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배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목재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키가 큰 목재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토양이었기 때문에 고대 3000년부터 그리스 남부의 크레타와 페니키아와 교류하면서 특히 페니키아에서 좋은 삼나무들을 많이 수입해서 큰 선박들을 제조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을 이용해서 BC 2700년경에는 이집트 사울의 왕이 8척의 배를 활용해서 페니키아의 흑인 죄수들을 이집트로 이송해 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왕국 제1왕국은 BC 3100년 전에 나르메스라는 사람이 남쪽과 북쪽의 왕조를 통합을 해서 최초로 이집트의 제1왕조를 개설하면서 통일된 이집트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생기면서 페니키아에서 많은 목재를 수입해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업 국가이고 농업 문명이었기 때문에 왕들은 매년 상류에서 많은 비가 내려서 하류 지역이 범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을 드렸고, 또 나일강 수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나일강 수운을 이용해서 펼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 건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 하류의 서쪽 지역에 많은 피라미드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BC 3000년 이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흙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지만은 제3왕조가 시작된 BC 27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화강암이라든지 석회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반해서 지금의 카이로 인근에 있는 기자 지역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조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왕조에서 제4왕조, 즉 BC 2700년부터 2200년까지 거대한 석조 피라미드가 나일강 서쪽에 건조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4왕조 때에는 카이로에서 바로 보이는 기자 지역이라는 곳에 쿠프왕, 쿠프레왕, 멘카우레 왕 등 3기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조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제4왕조의 스네프루 왕은 배 40척분의 삼나무를 가져와서 선박을 건조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네프루 왕이 40여 척의 선박을 건조했는데 바로 그 후대인 쿠프 왕 때는 이러한 선박들을 이용해서 기자지구에 거대한 피라미드 축조를 하는데 이러한 선박들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자지구에 이 쿠프 왕과 맹카우레 왕 등 거대한 기자의 피라미드를 이때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라미드들은 기자의 석회암 안반 위에 건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AD 130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7m 높이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쿠프왕 피라미드는 2.3m의 화강암과 석회석을 250만 개 정도를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도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석조물은 인근에 있는 화강암과 그리고 표면의 장식을 위한 흰 석회석 이런 것들을 잘라서 나일강의 수온을 이용해서 배로 운반해서 기자지역까지 운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에 실린 석재들을 위해서 전용 바리선이 운영이 되었고 이 바리선들은 기자 인근에 만들어진 그런 선착장에서 하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특별히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물이 기자 피라미드 앞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류에 아수안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지역이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고 나일강 수류는 1년 내내 안정된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자 인근 지역까지 주택지가 발전하고 과거에 선착장으로 쓰던 흔적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서 하역이 된 거석들은 썰매 같은 도구로 운반을 해서 공사장까지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와 같이 피라미드 관련되는 거대한 물류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은 배를 신성시 여겨서 쿠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궁에서 미라로 만들어서 선박을 통해서 나일강으로 운송을 하고 이 쿠프 왕의 미이라를 피라미드에 안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박은 피라미드 옆에 묻어서 같이 매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배의 모습이 발굴이 돼서 태양의 배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 크기의 배들은 이 기자의 대피라미드 인근에서 네다섯 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BC 1300년경에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도 소형의 모형 배들이 35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죽어서 사후에 하늘로 올라갈 때, 태양의 신의 나라로 갈 때 이러한 배를 이용한다고 믿는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 풍속 때문에 피라미드 안에 35개 정도의 배 모형이 같이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BC 1500년경에는 하트셉스트 여왕이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서 멀리 푼트 지역이라는 곳, 아마 푼트 지역은 지금의 소말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서 유향과 미라에 쓰일 모략과 상아 등 이런 물품들의 무역을 위해서 무역선을 홍해를 통해서 보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를 이용한 무역도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나중에 26왕조 시대, 즉 BC 610년부터 595년까지 재위했던 네코 2세 왕 때에는 페니키아 항해자들을 활용해서 아프리카 일주를 명령을 해서 이 사람들이 3년에 걸쳐서 홍해를 빠져나가 희망봉을 돌아서 3년 후에 지중해 서쪽을 통해서 귀환한 것으로 이렇게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선박 재원으로 이러한 항해가 가능하였을지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선박을 이용한 해외와의 무역도 상당히 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코 2세는 당시에 대적이었던 페르시아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 유역에 운하를 뚫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코 왕 시절에 약 91km의 나일강 운하를 뚫다가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가 이 운하를 완성을 해서 페르시아와의 교통을 원활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BC 330년경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침공해 왔을 때 알렉산더는 이 운하를 좀 더 확장하고 심도를 깊게 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년 빈번하는 홍수와 범람에 이 운하는 자주 묻히게 되었고 나중에 쓸 수 없을 정도로 토사가 와서 이 지역을 매몰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에즈 운하가 정식으로 개통될 때까지 다시 복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집트의 문명은 강 문명으로서 나일강의 범람을 통한 농업의 발전, 그리고 수운을 통한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수운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의 문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의 관건은 젖줄이 되는 강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고파TV의 김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